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작은 힘, 반도체와 나의 미래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손톱보다도 작은 반도체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왔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대한민국의 저력과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물론 자동차와 인공지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거의 모든 기술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자 하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원리로 동작하며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맡은 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숭실대학교 차세대 반도체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시스템 LSI 사업부의 마케팅과 영업그룹장, 그리고 영국과 독일 법인의 디렉터를 거치며 오랫동안 반도체 산업의 현장에 몸담아 왔습니다. 저서로는 세미컨덕터 스쿨과 파이썬과 베릴로그로 배우는 AI MPU 시스템 디자인이 있으며 유튜브 채널 세미컨덕터 스쿨을 통해서도 반도체와 FPGA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반도체의 세계로 들어서는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대한민국 반도체 DNA에서 우리 선조들의 기술 유산을 살펴보고, 이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구조와 흐름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반도체의 원리와 기술 발전을 원자 단위부터 최신 나노 공정까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AI와 반도체가 어떻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파트 1, 반도체, 그 시작과 원리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DNA에서 출발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그리고 반도체의 원리와 기술 발전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대한민국 반도체 DNA입니다. 우리 반도체 강국의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2400년을 거슬러 올라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여러 공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노광, 즉 포토 공정입니다. 노광을 뜻하는 리소그래피는 돌을 뜻하는 리소와 새긴다는 뜻의 그래피가 합쳐진 말로, 원래는 판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 찍어내던 인쇄기법에서 유래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우리 선조들의 금속 활자 인쇄술과 마찬가지로 빛을 이용해 반도체 위에 회로 패턴을 새겨 찍어내는 이 노광 공정도 결국 새겨서 찍어낸다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DNA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DNA는 바로 이 정문경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문경은 정밀한 문양의 거울이라는 뜻으로 국보 제14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울 뒷면에 복잡한 기하학 무늬를 손잡이와 함께 정교하게 새겨 넣은 청동 거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잔줄 무늬가 0.3mm 간격으로 무려 23,000개의 가는 선을 새겨 넣은 현대의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정교한 예술품이라는 점입니다. 0.3mm는 300마이크론에 해당합니다. 본을 뜨고 틀을 만들어 금속을 부어 만드는 이 주조 기술은 놀랍게도 오늘날의 반도체 제조 공법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문경을 2400년 된 나노테크놀로지의 첫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실물은 숭실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박물관 3층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숭실대학교에 가셔서 2400년 전에 놀라운 금속 세공 기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밀한 정문경의 확대 사진을 보십시오. 바로 이 정문경이 상징하듯 정밀하고 섬세한 것을 끝까지 만들어내는 손끝의 저력이야말로 한국인의 반도체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뿌리인 금속 활자, 직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DNA의 두 번째 원료로 금속 활자본 직지를 소개합니다. 정식 명칭은 직지 심체 요절로 고려시대인 137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인쇄술은 인류의 가장 뛰어난 발명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처음에는 모판 인쇄로 시작했지만 판을 만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한 종류의 책밖에 찍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나무나 금속에 글자를 하나씩 새겨 만드는 활자 인쇄술입니다. 우리 선조는 세계 최초로 이 금속 활자를 발명했고, 그 결과물인 직지는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섰습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속 활자가 반도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의 반도체 제조 공정은 놀랍게도 선조들의 금속 활자 제작 과정 속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글자본을 그리고 어미자를 만들고 주형을 제작한 뒤 쇳물을 부어 다듬는 과정은 오늘날 반도체에서 회로를 설계하고 마스크를 만들고 식각과 메탈 공정을 거치는 과정과 그대로 이어집니다. 설계에서부터 완성까지 금속 활자 제작과 반도체 제조 공법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두 과정이 어떻게 닮아 있는지 비교하시면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대의 모스 트랜지스터를 발명하신 강대원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대원 박사는 1931년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당시 세계 최고의 연구소였던 벨 연구소에 입사하여 1960년에 트랜지스터 모스펫을 개발하셨습니다. 모스펫은 그 이전의 트랜지스터인 BJT와는 달리 반도체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인텔의 CPU나 삼성전자의 D램처럼 거의 모든 반도체의 기초 소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스펫은 진공관과 초기 트랜지스터로 대표되던 시대를 뛰어넘어 IC 시대로 나아가는 데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발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원 박사님은 한국인 최초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즉 IEEE와 벨 연구소의 펠로우가 되셨으며 뒤에서 살펴볼 낸드 플래시의 플로팅 게이트 메모리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반도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강대원 박사님의 두 가지 발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 첫 번째 발명은 모스펫입니다. 1960년에 발명한 것으로 P타입 또는 N타입 실리콘 기판 표면에 드레인과 소스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영역을 형성하고 그 위에 유전체인 이산화규소를 얹은 다음 그 상부에 메탈 게이트를 형성하는 특허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IC에 쓰이는 모스펫의 형태와 구성, 성분, 그리고 동작 원리를 이미 그 당시에 완성한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 두 번째 발명은 그로부터 7년 뒤인 1967년에 발표되었습니다. 기존 모스펫의 게이트 위에 정기적으로 절연된 플로팅 게이트를 추가하여 절연체와 금속, 절연체가 층층이 쌓인 샌드위치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게이트에 외부 전압을 걸어주면 전하가 터널링을 통해 플로팅 게이트층에 주입되고 이후 전압을 없애더라도 그 전하가 그대로 남아 정보를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이 플로팅 게이트 모스펫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플래시 메모리 개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입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산업이 어떤 구조와 공급망으로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AI 수요의 급증까지 겹치면서 반도체 공급 문제가 전 세계 공급망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에는 이른바 반도체 내셔널리즘, 즉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의 비중을 키워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생산업체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칩스 법안을 시행하며 TSMC와 삼성전자의 현지 공장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인 대만에서는 반도체를 나라를 지키는 신의 무기라고 부를 만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한때 세계 최강이던 일본도 경쟁력 회복에 다시 나섰고 유럽은 EUV 장비의 ASML과 설계의 ARM을 앞세워 기술 리더십을 강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반도체를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첨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확대를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자산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을 살펴보기 전에 기초적인 반도체 개념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기억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D램과 D램을 적층한 HB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대표적입니다.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연상 기능을 담당하는데 컴퓨터의 두뇌인 CPU를 비롯해 GPU와 NPU가 여기에 속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통신, 자동차, 데이터 처리처럼 쓰임새에 따라 다양하게 특화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 그림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전체 지형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9,750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메모리가 약 3,000억 달러, 시스템 반도체가 약 6,750억 달러를 차지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위탁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그리고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으로 나뉩니다.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명시하였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에 포진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대표적인 메모리 기업입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를 실제 제품에 담아내는 컴퓨팅, 통신, 자동차, 가전 같은 세트 메이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서 반도체 회사가 세트 메이커에게 공급하는 붉은 화살표의 굵기는 각 분야의 매출 규모를 의미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촘촘하게 분업화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분업 체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회사가 모두 담당하는 수직 계열화된 종합 반도체 기업, 즉 IDM입니다. 제가 의류를 만드는 산업체계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인 IDM은 원단부터 재봉, 판매까지 직접 하는 정장 전문 의류 회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설계와 생산을 나누어 맡는 분업형입니다. 옷을 비유하자면 옷을 디자인하는 회사와 옷을 생산하는 회사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하는 회사는 다양한 디자인을 하고 옷을 생산하는 회사는 위탁받아서 생산만 할 것입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가 디자인을 하면 생산 전문 회사인 파운드리가 이를 위탁받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제품이 다양하고 빠르게 바뀌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이런 분업 구조가 발달해 있습니다. 같은 분업 체계를 실제 반도체 회사와 그 제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종합형인 IDM은 PC에 들어가는 CPU나 메모리처럼 표준화된 제품을 대규모 설비로 직접 만들어내는 경우에 잘 맞습니다. 반면 분업형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시스템 반도체처럼 수많은 종류의 칩을 저마다 특화해 만들어야 할 때 강점을 가집니다. 이렇게 제품의 성격에 따라 종합형과 분업형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전체 공급망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가운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팹리스와 파운드리입니다. 팹리스는 파운드리의 생산과 패키징을 의뢰하고 완성된 제품을 세트 업체에 납품합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팹리스 회사가 많이 있고 한국은 메모리와 파운드리에 강합니다. 대만은 파운드리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EDA 회사로는 미국의 시놉시스와 케이던스가 있고 파운드리에 장비를 공급하는 대표적 회사로는 노광 장비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ASML이 있습니다. 소재 분야에서는 일본 회사들이 강세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급망에서 단 하나의 요소만 빠져도 전체가 흔들릴 만큼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왼쪽 그림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매출 분포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인데 이는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 설계의 최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같은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그 뒤를 메모리 강국인 한국과 파운드리 강국인 대만이 잇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도 주목할 만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130나노 최첨단 공정을 세계 26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2020년경에는 인텔, 삼성, TSMC 단 3곳으로 줄었고 지금은 삼성과 TSMC가 최선단 공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첨단 반도체 기술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래프는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미세해져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을 계속해서 줄여왔는데 선폭이 작아질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소자를 넣을 수 있어 성능은 높아지고 소비 전력은 줄어듭니다. 장비와 소자 개발, 재료의 혁신, 이 세 가지 축으로 혁신적인 미세 공정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마이크로미터에서 시작한 공정이 이제는 나노미터, 나아가 원자 몇 개 수준의 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끝없는 미세화 경쟁이 바로 반도체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공정 미세화의 트렌드가 느려지고 있고 거의 세추레이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세 공정으로 산업의 수요에 부응해왔습니다. 휴대기기와 스마트폰의 등장, 통신의 발전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산업의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혁명과 함께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반도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안고 이제 반도체가 실제로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반도체의 원리와 기술 발전입니다. 반도체가 무엇인지 진공관과 트랜지스터에서 출발해 원자와 전자의 세계를 거쳐 오늘날의 나노 공정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도체가 대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전기가 통하는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리나 플라스틱, 고무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부도체라 하고 철이나 구리, 금, 은처럼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이 둘의 중간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지만 특정 불순물을 주입하면 도체처럼 전기가 흐르게 되고 무엇보다 그 전기 전도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도체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로 이 조절 가능성이 반도체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반도체 이전에 전자시대를 연 것은 진공관이었습니다. 진공관은 진공 속에서 금속을 가열할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열전자 방출 현상, 이른바 에디슨 효과를 이용해
방출된 전자를 전기장으로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1904년 영국의 플레민이 최초의 2극 진공관을 발명했고 1906년 미국의 리드 포레스트가 3극 진공관을 발명하면서 전자통신 기술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진공관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약한 신호를 멀리까지 깨끗하게 키워주는 증폭이고 다른 하나는 전류를 켜고 끄는 스위치 기능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까지 진공관은 주로 라디오와 전화, 텔레비전 같은 방송통신에서 증폭 기능으로 활약했습니다. 진공관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캐소드라고도 불리는 가열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중간에 위치한 그리드에 가하는 전압을 조절하면 전자의 흐름을 크게 만들거나 줄이거나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입력 신호로 큰 출력 변화를 만드는 증폭 기능과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스위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진공관의 첫 번째 기능인 증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증폭이란 입력 신호인 그리드, 전압의 작은 변화가 출력인 플레이트, 전류 또는 전압의 큰 변화로 나타나는 동작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드가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는 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드 전압이 조금만 변해도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의 양이 크게 달라지고 그 결과 플레이트 전류가 크게 변화하여 큰 출력 신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공급된 전원 에너지를 작은 입력 신호가 제어하여 훨씬 큰 출력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증폭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증폭 기능 덕분에 매우 약한 전기 신호도 먼 거리까지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부의 뉴욕과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약 4,000km의 장거리 전화망에서는 중간중간 증폭기를 설치하여 약해진 신호를 다시 원래 크기로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는 안테나가 수신한 미약한 신호를 충분한 크기로 증폭하여 선명한 음성과 영상을 재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공관의 증폭 기술은 현대 방송통신 기술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 IC에서도 동일한 증폭 원리가 계승되어 오늘날의 전자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진공관의 두 번째 기능은 스위치입니다. 그리드 전압으로 진공관을 켜고 끌 수 있는데 표에서 보시듯 두 입력 A와 B에 모두 1이 들어올 때만 진공관이 도통되어 전류가 흐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출력은 0으로 반전되는데 이것이 낸드 게이트의 동작입니다. 이렇게 진공관을 켜고 끄는 동작을 조합하면 논리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대규모로 적용한 것이 1946년에 개발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ENIAC입니다. 무게가 30톤에 달했고 무려 28,800개의 진공관을 사용해 포탄의 탄도 계산과 기상 예측, 우주선 궤도 계산에 쓰였습니다. 진공관을 켜고 끄는 이진법으로 동작했죠. 다만 진공관이 자주 고장나 교체해야 했고 프로그래밍도 매우 어렵다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다음에 설명할 트랜지스터입니다. 진공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증폭 소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최초의 트랜지스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발명은 전자공학의 새로운 시대를 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트랜지스터라는 이름은 트랜스퍼와 레지스터를 합쳐 만든 용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면서 그 흐름을 제어하는 소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진공관과 구성 물질은 다르지만 동작 원리는 매우 유사합니다. 진공관에서는 그리드가 전자의 흐름을 제어하듯이 트랜지스터에서는 베이스에 흐르는 아주 작은 전류가 컬렉터와 이미터 사이에 큰 전류를 제어합니다. 즉 작은 입력 신호로 큰 출력 신호를 만들어내는 증폭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는 반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진공관보다 크기가 훨씬 작고 동작 속도가 빠르며 소비 전력이 매우 낮고 발열과 수명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유리관과 히터가 필요하지 않아 충격에도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을 빠르게 대체하였고 이후 집적회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오늘날의 AI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현대 전자산업의 기반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물질의 가장 근본 단위인 원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는 물질의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구성 입자입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또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원소는 모두 117종입니다. 원자와 전자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 왔습니다. 기원전 460년경 그리스의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을 계속 쪼개다 보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를 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1803년 돌턴은 원자를 작은 공 모양의 입자로 설명하는 원자설을 제시했습니다. 1897년에는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고 1911년 러더퍼드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어 1913년 보어는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돈다는 원자 모형을 제안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원자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처럼 원자에 대한 이해는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왔으며 이러한 발견들이 오늘날 반도체 과학과 현대 전자공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자가 원자 안에서 어떻게 배치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전자 껍질에 배치됩니다. 전자는 원자핵에 가까운 안쪽 껍질부터 순서대로 채워지며 가장 바깥쪽 껍질을 최외곽, 그곳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반도체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최외곽 전자입니다. 최외곽 전자가 우개 또는 8개로 가득 차 있으면 원자는 매우 안정하여 다른 원자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최외곽 전자가 부족한 원자는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 다른 원자와 결합하려는 성질을 갖습니다. 이때 서로 이웃한 원자들이 최외곽 전자를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인 실리콘도 이러한 공유결합을 통해 단단한 결정 구조를 이루며 이 공유결합이 반도체의 정기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공유결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결합이란 두 원자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 하나의 전자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이렇게 결합하면 각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가득 찬 안정된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공유결합은 매우 강하여 원자들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안정적인 결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반도체의 대표적인 재료인 실리콘도 주변의 4개 원자와 각각 하나씩 전자를 공유하여 4개의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이처럼 규칙적으로 연결된 결정 구조가 반도체의 기본이 되며 이후 전류가 흐르는 원리와 도핑 현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도체의 주재료인 실리콘을 공유결합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은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사족 원소입니다. 실리콘 원자 하나만으로는 안정하지 않지만 주변의 실리콘 원자 4개와 각각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면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어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공유결합이 3차원으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면 단단한 실리콘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모든 최외곽 전자가 공유결합에 사용되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한 실리콘은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전기를 적절하게 흐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외곽 전자가 5개인 원소나 3개인 원소를 아주 소량 첨가하여 자유전자를 만들거나 전자의 빈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을 통해 만드는 첫 번째 반도체가 N형 반도체입니다. N형의 N은 네거티브의 앞글자를 의미합니다.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실리콘에 최외곽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 대표적으로 인을 아주 소량 첨가합니다. 인 원자는 주변의 실리콘 원자 4개와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데 4개의 전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자가 하나 더 남기 때문에 이 전자는 어느 원자에도 묶이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남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는 아주 작은 에너지만 받아도 결정 내부를 찰리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이 자유전자의 이동이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즉 전자를 주요 전하 운반자로 사용하는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N형은 반도체 전체가 음전하를 띈다는 뜻이 아니라 전류를 운반하는 주된 입자가 음전하를 가진 전자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P형 반도체입니다. P형의 P는 포지티브의 앞글자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최외곽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 대표적으로 붕소를 실리콘에 아주 소량 첨가합니다. 붕소는 주변의 실리콘 원자 4개와 공유결합을 만들려고 하지만 최외곽 전자가 3개뿐이므로 전자가 하나 부족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공유결합에 전자가 비어있는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것을 전공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실제 입자가 아니라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전자가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계속 이동하면 빈자리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전공은 마치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처럼 이동하며 전류를 운반합니다. 즉 전공을 주요 전하 운반자로 사용하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여기서 P형은 반도체 전체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는 뜻이 아니라 전류를 운반하는 주된 입자가 전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하나로 접합하면 PN 접합이 만들어지며 이것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소자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강대현 박사께서 발명하신 모스펫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스펫은 한마디로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아주 작은 전자 스위치입니다. 위쪽에는 게이트가 있고 양쪽에는 전자가 드나드는 소스와 드레인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아래의 P형기판에 있던 전자들이 게이트 아래로 끌려와 모이게 됩니다. 전자들이 충분히 모이면 소스와 드레인을 연결하는 채널이 형성되고 이 채널을 따라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게이트 전압을 제거하면 전자들이 다시 흩어지고 채널이 사라져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즉 게이트 전압만으로 채널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면서 전류를 켜고 끄는 것이 모스펫의 핵심 동작 원리입니다. 오늘날 CPU, 메모리, AI 반도체에 들어있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도 모두 이 원리로 동작합니다. 이 그림은 모스펫의 동작을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운데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는 켜짐 상태가 됩니다. 마치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게이트 전압을 없애면 채널이 사라져 전류가 차단되는 꺼짐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모스펫은 게이트 하나로 전류를 켜고 끄는 완벽한 전자 스위치이며 이 켜짐과 꺼짐, 즉 1과 0의 조합으로 오늘날의 모든 디지털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는 곧 모스펫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느냐의 역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작게 만들려고 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크기의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더 복잡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어 성능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트랜지스터가 작아지면 전자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아져 신호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필요한 전압과 전력도 함께 줄어들어 전력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 동안 트랜지스터의 크기를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 수준까지 끊임없이 줄여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 굵기는 약 70 마이크로미터인 반면 최첨단 이 나노미터 공정의 채널 크기는 머리카락보다 약 3만 5천 배나 작습니다. 이 나노미터는 실리콘 원자 약 10개 정도가 겨우 들어갈 만큼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이러한 미세화 기술 덕분에 오늘날 스마트폰과 AI 반도체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칩에 집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원자 수준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물리적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원자의 크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원자 하나의 크기는 약 0.2 나노미터 정도입니다. 반면 오늘날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채널 길이는 2 나노미터 수준으로 원자를 불과 10개 정도 나란히 놓은 길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반도체는 원자 몇 개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할 만큼 작은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원자 수준에 가까워지면 전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새어나가거나 아주 작은 원자 배열의 차이만으로도 반도체의 특성이 달라지는 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이르렀고 전자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무작정 작게 만들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누설 전류입니다. 앞에서 게이트에 전압을 가해야만 채널이 만들어지고 전류가 흐른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게이트 전압을 제거하면 전류가 완전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트랜지스터가 원자 몇 개 크기까지 작아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자는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벽이 매우 얇아지면 원래는 통과할 수 없어야 하는 전자도 일정한 확률로 장벽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적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새어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누설 전류입니다. 누설 전류가 커지면 스위치를 꺼도 전력이 계속 소모되고 열이 발생하며 회로의 신뢰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트랜지스터를 단순히 더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전자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트랜지스터 구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다음에 살펴볼 핀팻과 GAA 구조입니다. 누설 전류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게이트가 채널을 더욱 강하게 제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채널을 더 많이 감쌀수록 전자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평면형 모스펫은 게이트가 채널의 윗면만 제어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작아질수록 채널을 충분히 제어하지 못해 누설 전류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첫 번째 기술이 핀팻입니다. 핀팻은 채널을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위로 세우고 게이트가 윗면과 양옆 모두 세 면을 감싸도록 만든 입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더 많이 감싸면서 전자의 흐름을 훨씬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핀팻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채널의 아랫면은 여전히 게이트가 감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GAA 구조입니다. GAA는 게이트가 채널의 내면을 모두 둘러싸는 구조로 전자의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누설 전류를 크게 줄일 수 있었고, 오늘날 삼성전자와 TSMC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서 핵심 기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트랜지스터를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흐름을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하느냐의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핀팻과 GAA 같은 첨단 트랜지스터 구조 덕분에 우리는 손톱만한 반도체 칩 안에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18 프로 프로세서에는 약 2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하나의 작은 칩 안에 집적되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나는 단순히 전류를 켜고 끄는 아주 작은 전자 스위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위치가 수백억 개 모이면 CPU, GPU, 메모리, 그리고 AI 연산을 수행하는 NPU까지 하나의 칩 안에서 함께 동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사진을 촬영하고 게임을 실행하고 인터넷을 연결하며 AI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초당 수십억 번씩 켜지고 꺼지며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집적하는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랜지스터를 작게 만드는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의 세계는 대체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작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나노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노미터가 얼마나 작은 크기인지 우리 주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매우 작은 길이입니다. 사람 머리카락의 굵기는 약 7만 나노미터, 먼지 한 톨은 수만 나노미터, 세포는 수 마이크로미터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최첨단 반도체 공정은 3나노미터에서 2나노미터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는 원자 몇 개 정도의 크기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작은 회로를 그리는 작업이 아니라 원자 하나하나까지 고려해야 하는 초정밀 기술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세상에서 가장 정밀한 제조 시설이라고 불리며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노 세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밀함이 요구됩니다. 손톱만한 반도체 칩 안에는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으며 이들을 원자 수준의 오차만 허용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회로 하나하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나 아주 작은 먼지 입자도 반도체 회로와 비교하면 거대한 장애물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먼지가 회로 위에 떨어지면 수많은 트랜지스터가 한꺼번에 손상되어 반도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먼지와 미세한 입자를 철저히 제거한 초청정 공간인 클린룸에서 생산됩니다. 또한 미세한 진동과 온도, 습도까지 정밀하게 제어해야만 원하는 회로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나노미터 크기의 회로를 어떻게 실리콘 위에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노광 기술입니다. 먼저 회로 설계도를 아주 크게 만든 마스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에 빛을 비추면 회로 무늬가 빛과 함께 렌즈를 통과하게 됩니다. 렌즈는 큰 그림을 아주 작게 축소하여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정확하게 맺어줍니다. 마치 망원 렌즈가 멀리 있는 풍경을 작은 화면에 선명하게 담아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축소된 회로 무늬를 빛으로 실리콘 표면에 그대로 전사하는 과정이 바로 노광 공정입니다. 결국 반도체는 잉크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가는 회로를 그릴 수 있는가는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 붓끝이 가늘수록 더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빛도 하나의 빛의 붓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의 파장이 길면 굵은 선밖에 그릴 수 없고 파장이 짧을수록 훨씬 더 가는 회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 더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파장만 짧게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구조를 통과할 때 회절과 간섭이라는 현상이 나타나 회로가 번지거나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회절과 간섭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EUV 노광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빛으로 회로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물리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회절과 간섭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빛이 아주 작은 슬릿을 통과하면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지는 회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한 빛은 서로 만나면서 간섭을 일으킵니다. 두 빛이 같은 위상으로 만나면 서로 더 강해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 밝은 부분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위상이 반대이면 서로 상쇄되어 어두운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면서 회로 패턴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회로가 매우 작아질수록 회절과 간섭 때문에 빛이 번지게 되고 원하는 모양이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노광 공정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 오른쪽 아래의 네일이식입니다. 최소 선폭은 빛의 파장에 비례하고 렌즈의 성능을 나타내는 수치인 개구수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더 작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빛의 파장을 더 짧게 만들고, 둘째, 렌즈의 성능을 높이며, 셋째, 공정 기술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DUV를 넘어 EUV 노광 기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빛의 파장을 계속 짧게 만드는 데에도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망원경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굴절 망원경은 렌즈를 이용해 빛을 모읍니다. 가시광선처럼 비교적 긴 파장의 빛은 유리 렌즈를 잘 통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도체 노광에 사용하는 극자외선, 즉 EUV는 파장이 매우 짧아 대부분의 물질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유리나 석영으로 만든 렌즈를 거의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EUV 노광 장비는 렌즈 대신 수십 장의 초정밀 반사 거울을 이용해 빛을 반사시키며 웨이퍼까지 전달합니다. 이것은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반사 망원경과 매우 비슷한 원리입니다. 즉, DUV는 렌즈를 이용하는 노광 기술이고 EUV는 거울을 이용하는 노광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반도체 노광 장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더 작은 회로를 그리기 위해 빛의 파장을 계속 줄여왔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는 365나노미터 파장의 아이라인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248나노미터의 KRF, 그리고 193나노미터의 ARF 장비가 차례로 등장하면서 점점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3나노미터에서도 더 작은 회로가 필요해지자 렌즈와 웨이퍼 사이를 물로 채우는 이머전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물은 공기보다 굴절률이 높기 때문에 빛을 더 잘 모을 수 있어 같은 193나노미터의 빛으로도 더 미세한 패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더 작은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빛의 파장 자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13.5나노미터 파장의 극자외선, 즉 EUV 노광 기술입니다. EUV는 지금까지 살펴본 노광 기술 가운데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며 오늘날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핵심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극자외선, 즉 EUV 노광 장비의 전체 구조를 보여줍니다. EUV는 13.5나노미터의 매우 짧은 파장을 사용하여 기존보다 훨씬 더 미세한 회로를 한 번의 노광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파장의 빛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유리 렌즈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고 대부분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노광 장비처럼 렌즈를 사용할 수 없고 수십 장의 초정밀 반사 거울을 이용해 빛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면서 웨이퍼까지 전달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공기조차 EUV를 흡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비 내부는 완전한 진공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거울의 위치도 원자 수준의 정밀도로 제어됩니다. 이처럼 EUV 노광 장비는 초고진공, 초정밀 반사 거울, 나노미터 수준의 위치 제어 기술이 모두 결합된 장비로 인류가 만든 가장 정교한 기계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UV 장비에서 가장 어려운 기술은 13.5나노미터 파장의 빛, 즉 극자외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매우 독특합니다. 먼저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주석방울을 진공 속으로 초당 약 5만 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2번 연속 쏘는데 첫 번째 레이저는 주석방울을 둥글게 퍼뜨려 모양을 다듬고 두 번째 레이저는 여기에 강한 에너지를 전달하여 수십만 도의 플라스마를 만듭니다. 이 플라스마 상태의 주석 원자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13.5나노미터 파장의 극자외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EUV는 여러 장의 초정밀 반사 거울을 거쳐 웨이퍼까지 전달되어 나노미터 크기의 회로를 그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초당 수만 번 반복되며 주석방울의 위치와 레이저의 조준 오차도 수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제어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러한 EUV 노광 장비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네덜란드의 ASML이 유일합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인 D램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D램의 가장 작은 저장 단위인 셀은 트랜지스터 하나와 커패시터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원 트랜지스터, 원 커패시터 구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트랜지스터는 데이터가 드나드는 문 역할을 하고 커패시터는 전하를 담아 정보를 저장하는 작은 그릇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스터가 열리면 커패시터에 전하를 넣거나 저장된 전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커패시터에 전하가 저장되어 있으면 1, 전하가 없으면 0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따라서 D램은 정보가 사라지기 전에 전하를 반복해서 다시 채워주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적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규모입니다. 16GB D램에는 약 160억 개의 셀이 있으며 각 셀은 트랜지스터 하나와 커패시터 하나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칩 전체에는 약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160억 개의 커패시터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HBM은 이러한 D램 칩을 여러 층으로 쌓고 층 사이를 매우 넓은 통로로 연결하여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도록 만든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이제 반도체 설계의 혁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설계 자동화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논리합성의 개념을 건축물 설계에 비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층수를 늘리거나 줄이기도 하고 전체 면적을 변경하거나 설계 도중 영화관이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같은 특수시설을 추가하거나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각종 건축자재의 특성과 구조 안전성, 하중, 건축 법규 등을 모두 알고 있는 건축 설계, 신터사이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축주가 요구 조건을 변경하면 이 신터사이저는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골조와 자재를 자동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설계도를 빠르게 다시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건물의 기능과 요구사항만 수정하면 되고 복잡한 구조 계산과 자재 선택은 신터사이저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반도체의 논리합성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작성한 RTL 코드는 건물의 기본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면적, 동작 속도, 전력 소모와 같은 제약 조건은 건축주의 요구사항에 해당합니다. 논리합성기는 이러한 조건을 입력받으면 파운드리가 제공하는 표준셀 라이브러리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AND, OR, NAND, NOR, 플립플로프가 같은 표준셀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합합니다. 그 결과 면적과 속도, 전력 조건을 만족하는 게이트 수준의 회로 넷 리스트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즉 설계자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RTL로 기술하고 신터사이저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논리합성은 반도체 설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핵심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HDL로 작성한 RTL 코드가 실제 논리 회로로 자동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RTL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의 약자로 하드웨어의 동작을 기술한 설계 코드입니다. 과거에는 설계자가 RTL을 직접 게이트 회로로 구현해야 했지만 이제는 RTL 코드와 함께 속도, 전력, 면적 같은 설계 제약 조건만 입력하면 됩니다. 논리합성기는 파운드리의 표준 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을 가장 잘 만족하는 게이트 조합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결국 설계자는 RTL을 한 번만 작성하면 공정이나 제품의 용도가 바뀌더라도 제약 조건만 변경하여 서로 다른 물리적 회로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능 설계에 집중하고 회로 최적화는 EDA 소프트웨어가 담당하는 것. 이것이 논리합성의 핵심 원리입니다. 지금부터 파트 2, AI와 반도체, 그리고 미래입니다. 인공지능이 반도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열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와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람의 뇌를 닮아가는지,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기 위해 반도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반도체 산업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은 AI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NPU와 같은 AI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과 자동차 기업들은 클라우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온디바이스 AI용 반도체를 적극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D램과 낸드를 넘어 HBM이 AI 시대의 핵심 메모리로 자리 잡았고 메모리 안에서 직접 연산하는 PIM과 같은 차세대 기술도 활발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기업, 시스템 반도체 기업, 메모리 기업, 그리고 완제품 기업까지 모두 AI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면서 AI 반도체는 이제 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신경망이라고 불리는지 그 출발점인 우리 뇌의 신경세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뉴런의 구조입니다. 가지처럼 뻗은 수상돌기는 다른 뉴런으로부터 여러 신호를 받아들이고 세포체는 이 신호들을 종합하여 처리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축삭을 따라 전기 신호를 보내고 축삭 말단의 시냅스를 통해 다음 뉴런으로 전달합니다.
즉 뉴런은 여러 입력을 받아 계산한 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출력을 내보내는 정보 처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인공 뉴런은 바로 이 동작 원리를 수학적으로 단순화한 모델입니다. 수많은 인공 뉴런을 서로 연결하여 학습하고 판단하도록 만든 구조를 인공신경망, 즉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57년 사람의 뉴런을 본뜬 최초의 인공신경망인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큰 기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1969년 마빈 민스키와 시모어 페퍼트는 단층 퍼셉트론으로는 엑소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엑소어는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이를 출력하는 논리 연산으로 단층 퍼셉트론은 이를 학습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인공지능 연구는 한동안 침체기를 맞았는데 이를 AI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히든 레이어를 추가한 다층 퍼셉트론이 등장하면서 엑소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개의 은닉층을 깊게 쌓는 구조로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딥러닝이 탄생했습니다. 즉 딥러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퍼셉트론에 여러 개의 은닉층을 추가하여 발전시킨 인공신경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사진 속에서 대상을 어떻게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사진 속 동물이 쥐인지 판단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필터를 이용해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귀의 모양을 찾는 필터, 눈의 모양을 찾는 필터 등의 윤곽을 찾는 필터처럼 서로 다른 필터를 이미지 전체에 적용하여 각 특징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여러 필터가 추출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쥐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필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특징을 설계했지만 오늘날의 인공지능은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터의 값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통해 가장 적합한 필터를 자동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바로 트레이닝, 즉 학습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수십 개, 수백 개의 필터가 계층적으로 동작하는 구조를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이라고 합니다. 필터로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는 이 정보를 종합하여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여러 장의 특징 맵으로 흩어져 있던 값들을 한 줄의 벡터로 펼치는 과정을 플래트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펼쳐진 값들은 완전 연결 계층으로 전달됩니다. 완전 연결 계층은 모든 입력이 모든 뉴런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추출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어떤 대상인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값을 확률로 변환하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90%, 강아지 8%, 기타 2%와 같이 각 대상일 확률을 계산하고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를 최종 결과로 출력합니다. 이때 정답과 예측 결과의 차이를 이용해 필터와 가중치를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바로 학습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필터로 특징을 뽑는 연산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산을 컨벌러션, 우리말로는 합성곱이라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필터를 이미지의 왼쪽 2부터 한 칸씩 이동시키면서 필터와 겹치는 부분의 값들을 서로 곱한 뒤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산을 이미지 전체에 반복하여 특정 특징이 어디에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나타내는 새로운 특징 맵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곱셈과 덧셈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미지 한 장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연산이 수백만 번에서 수십억 번까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 이 곱셈과 덧셈을 빠르게 수행하는 전용 하드웨어, 즉 NPU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금 살펴본 컨볼루션 연산을 여러 층으로 쌓아 만든 것이 바로 CNN,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7 곱하기 7 크기의 입력 이미지에 3 곱하기 3 필터를 적용하면 5 곱하기 5 크기의 특징 맵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컨볼루션과 풀링 연산을 여러 층 반복하면서 인공지능은 점점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이나 모서리 같은 단순한 특징을 찾고 다음에는 눈, 귀, 코와 같은 부분적인 특징을 인식하며 마지막에는 얼굴이나 자동차처럼 하나의 객체 전체를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층이 깊어질수록 연산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갑층에서는 수많은 필터가 입력 데이터와 곱셈과 덧셈을 반복해야 하며 생성된 특징 맵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이동량도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현대 인공지능의 성능은 이러한 대규모 행렬 연산을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이해하려면 먼저 컴퓨터가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는 크게 4가지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두뇌 역할을 하는 CPU는 명령어를 읽고 해석해서 실행하며
내부의 계산을 담당하는 ALU와 임시 저장 공간인 레지스터, 그리고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메모리는 명령어와 데이터를 담아두는 작업 공간입니다. 셋째, 보조기억 장치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넷째, 입출력 장치는 키보드나 화면처럼 외부와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 부품들은 시스템 버스라는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10 더하기 30은 40이라는 간단한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은 메모리 3번지의 데이터와 4번지의 데이터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이 작업을 명령어 가져오기, 해석, 실행의 3단계로 처리합니다. 먼저 CPU가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읽어오고 제어 장치가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어서 메모리의 3번지에서 10, 4번지에서 30을 읽어와 ALU에서 더한 뒤 결과인 40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산 자체보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저장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CPU는 계산을 할 때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읽어오고 계산이 끝나면 다시 메모리에 저장해야 합니다. 즉 C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가 계속 왕복하게 되며 이 데이터 이동이 많아질수록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제한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살펴볼 메모리 병목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방금 본 것처럼 기존 컴퓨터는 계산을 담당하는 C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가 서로 떨어져 있어서 모든 데이터가 두 장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야 합니다. 이렇게 연산 장치와 메모리를 분리한 구조를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며 오늘날 대부분의 컴퓨터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CPU의 계산 속도는 매우 빠르게 발전했지만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속도는 그만큼 빨라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CPU가 계산을 마치고도 다음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멈춰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능의 한계를 메모리 장벽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은 수십억 번의 곱셈과 덧셈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계속 메모리에서 읽고 다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장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는 단순히 계산기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이동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메모리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해법은 인공지능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인 NPU입니다. CPU, GPU, NPU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CPU는 운영체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하므로 성능이 뛰어난 연산 장치를 소수만 두고 복잡한 작업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 GPU는 비교적 단순한 연산 장치를 수천 개까지 배치하여 같은 계산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병렬 연산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뿐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NPU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곱셈과 덧셈, 즉 행렬 연산만을 빠르게 수행하도록 전용 하드웨어를 설계한 반도체입니다.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필요한 연산만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경망 연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CPU는 범용 프로세서, GPU는 병렬 연산 프로세서, NPU는 인공지능 전용 프로세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인공지능 작업이라도 NPU는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NPU가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그 핵심인 시스톨릭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곱셈 연산을 하나의 계산 장치에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곱하고 결과를 다시 저장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산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NPU의 시스톨릭 구조는 프로세싱 엘리먼트라는 작은 계산 장치들을 격자 모양으로 촘촘하게 배치합니다. 데이터는 이 피이들 사이를 마치 심장이 피를 내보내듯 규칙적으로 흘러가고 각 피이는 전달받은 값을 곱한 뒤 그 결과를 자신의 로컬 레지스터에 바로 누적합니다. 따라서 매번 외부 메모리를 오갈 필요가 없어 데이터 이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처럼 수많은 피이가 동시에 곱셈과 덧셈을 병렬로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연산도 CPU보다 훨씬 빠르고 전력 효율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3x3p 배열만 사용해도 하나의 계산 장치로 순차 처리하는 CPU보다 훨씬 높은 처리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규모 병렬 연산 구조가 NPU 성능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하드웨어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AI용 NPU를 우리 주변의 자동식 세차장 시스템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계식 세차 방식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측의 인베이 세차 방식은 세차 공간 한 곳에 차량 한 대가 진입하여 세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다음 차량들이 대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동 세차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초기 버전 형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차량은 한 자리에 가만히 멈춰 있고
거품체, 브러쉬, 건조를 담당하는 세차 장비가 위에서 트랙을 타고 움직이며 차례차례 항공정식 처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순차 처리 방식으로 기존 컴퓨터의 연산 메커니즘과 유사합니다. 반면 좌측의 터널 세차 방식은 세차 장비인 거품 수조, 브러쉬, 건조기는 고정된 자리에 있고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일렬로 이동하며 그 장비들을 연속적으로 통과합니다. 요즘 대부분 이 방식입니다. 앞차가 한 단계 전진하면 뒤차가 즉시 다음 단계로 진입하므로 공정 라인이 쉴 틈 없이 유기적으로 가동됩니다.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오늘 배울 핵심 개념에 대응시켜보면 차량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이고 세차 장비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 장치에 해당합니다. 인베이 세차처럼 데이터가 한 자리에 머물고 하나의 연산 장치가 움직이며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기존 컴퓨터의 방식이라면 터널 세차처럼 연산 장치는 고정된 자리를 지키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 지나가며 동시에 여러 곳에서 처리되는 것이 바로 MPU 연산의 핵심 개념입니다. MPU의 내부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연산 구조와 메모리 구조입니다. 먼저 연산 구조의 핵심은 맥 어레이입니다. 맥은 곱하고 누적한다는 뜻으로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곱셈과 덧셈을 한 번에 수행하는 연산입니다. 이 맥 연산을 수행하는 작은 계산 장치가 PE, 즉 처리 요소입니다. 수많은 PE가 격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계산하기 때문에 거대한 행렬 연산도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 구조입니다. 아무리 계산이 빨라도 데이터를 계속 멀리 있는 메모리에서 가져오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MPU는 연산장치 가까이에 여러 단계의 버퍼 메모리를 두어 입력 데이터와 학습된 가중치를 미리 저장해 둡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가까운 곳에서 바로 공급하므로 데이터 이동이 크게 줄어듭니다. 결국 MPU의 성능은 수많은 PE가 동시에 계산하는 병렬 구조와 데이터를 가까이에 두는 메모리 구조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MPU는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까요? 인공지능은 크게 학습과 추론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학습 단계에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신경망이 스스로 필터와 가중치를 찾아냅니다. 이 과정은 주로 대규모 GPU가 사용됩니다. 학습이 끝나면 추론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학습된 가중치를 이용해 새로운 입력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MPU는 바로 이 추론 단계에 최적화된 반도체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입력 영상을 먼저 색상 채널로 분리한 뒤 여러 개의 MPU가 각각 동시에 처리합니다. 각 MPU는 같은 영상을 서로 다른 특징에 집중하여 분석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결과를 종합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답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여러 MPU가 동시에 병렬로 계산하고 결과를 종합하기 때문에 기존 CPU보다 훨씬 빠르고 적은 전력으로 인공지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MPU는 스마트폰의 얼굴 인식,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용 비전 검사, CCTV 영상 분석,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생성형 AI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장벽을 해결하는 두 번째 해법은 메모리 자체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기존 폰 노이망 구조에서는 연산장치와 메모리가 떨어져 있어 데이터를 계속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HBM, 즉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넓은 데이터 통로로 연결하여 기존 메모리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더 빠르게 공급하여 메모리 장벽을 완화하는 기술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이 PIM, 즉 메모리 내 연산입니다. PIM은 데이터를 멀리 있는 연산 장치로 보내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간단한 연산을 직접 수행합니다. 데이터 이동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야에서 전력 소모와 처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HBM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이고 PIM은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두 기술 모두 메모리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이 그림은 HBM이 MPU나 GPU와 어떻게 함께 동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공지능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MPU나 GPU의 계산 속도가 빨라도 메모리가 데이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연산 장치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HBM, 즉 고대 여폭 메모리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고 이를 MPU나 GPU 바로 옆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초미세 배선 기판 위에서 수천 개의 데이터 통로로 연결합니다. 기존 메모리가 좁은 도로를 통해 데이터를 조금씩 전달했다면 HBM은 수천 차선의 고속도로를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연산 장치는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NPU가 빠른 계산을 담당하고 HBM이 필요한 데이터를 끊임없이 공급하면서 두 반도체가 함께 인공지능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바로 이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HBM은 현재 인공지능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메모리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BM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은 뒤 각 층을 관통하는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정기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TSV, 즉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쌓은 칩을 정밀하게 접합하는 본딩 기술, 그리고 전체를 하나의 제품으로 완성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까지 모두 필요합니다. 즉 HBM은 메모리 기술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층 연결 패키징 기술이 모두 결합된 종합 반도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HBM은 가장 만들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반도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HB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매우 치열합니다. 첫째는 턴키 솔루션입니다. D램, 로직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한 회사가 모두 제공하면 고객은 여러 회사를 거칠 필요 없이 완성된 제품을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원가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 더 저렴한 RDL 기반 기술을 적용해 제조 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대규모 생산 시설에 투자하여 생산량을 늘리고 수율을 높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층의 메모리를 쌓으면서 발생하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 칩 사이를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도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이처럼 HBM은 메모리 기술뿐 아니라 파운드리, 패키징, 열 관리까지 종합적인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현재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만화가 이정문 화백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5년,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을 상상하며 그린 미래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태양광 주택, 전기자동차, 화상통화, 로봇체 청소기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화백께서 이렇게 미래를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상상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당시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위에서 미래를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는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반도체를 공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히 쌓아간다면 앞으로 60년 뒤의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등 세계적인 반도체 핵심 역량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위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간다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화학습 자료를 안내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구현을 위한 파이썬 모델링부터 베릴로그 RTA 설계, 그리고 FPGA 구현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핸즈온 가이드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AI NPU 시스템 디자인 with Python and Verilog이며 파이썬과 베릴로그 전체 소스 코드를 GitHub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2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존 구매 링크와 GitHub 소스 코드 주소는 화면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